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왜 아플까? 지은이는 벤저민 빅먼, 브리검 영 대학의 교수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 과학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1900년의 3대 사망 원인은 폐감염, 즉 폐렴과 독감, 결핵, 위장내 감염증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왜 아픈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전과는 다른 답을 얻을 것이다. 제1, 제2의 사망 원인은 물론이고 7대 사망 원인 중 5가지, 즉 심장질환, 암,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이 만성 대사질환과 관련이 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모든 질환은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왜일까? 당신은 그 대부분이 한 가지 근본 원인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이다. 단 30년 만에 당뇨병 진단을 받는 사람의 수가 4배 증가했고 나는 그 비참한 영향을 직접 목격했다. 신장 질환만이 아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심장질환, 중풍, 암, 실명, 신경손상, 절단, 만성 감염 등을 겪을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현대인은 다양한 병과 씨름하고 있다. 한때는 대단히 희소했던 질병이 전 세계 사람들을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패자가 된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1,000만 명은 암으로, 2천만 명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또 다른 5천만 명은 알츠하이머병을, 약 5억 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 전 세계 성인의 약 40%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45세 이상 남성의 절반 정도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적정치보다 낮으며 여성의 약 10%는 생리불순이나 난임을 겪고 있다. 이런 기능 이상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 인구의 최대 85%가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다. 멕시코, 중국, 인도의 경우에는 전체 성인의 절반, 유럽과 캐나다는 성인의 3분의 1 이상이 이 문제를 갖고 있다. 태평양 제도, 북아프리카, 중동 전역 역시 이 문제가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만연해 있다. 인간의 몸은 놀랍다. 비만처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제 기능을 지속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인체의 뛰어난 적응력이 항상 이로운 것은 아니다. 더 많은 논문을 찾아 읽으면서 몸에 지방이 많이 쌓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커진다는, 즉 인슐린의 영향에 대한 반응이 점점 줄어든다는 증거가 늘어났다.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던 때가 아직도 기억난다. 인슐린 저항성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동맥내 플라크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과학 논문을 발견한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저 가벼운 연관성이 아니었다. 당신의 위험 수준을 파악하려면 다음의 인슐린 저항성 퀴즈에 답해보자. 1. 복부에 지방이 많은가? 2. 혈압이 높은가? 3.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가? 4.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가? 5. 몸이 잘 붓는가? 6. 목, 겨드랑이, 기타 부위에 피부 착색이나 쥐젖이 있는가? 7. 인슐린 저항성이나 제2형 당뇨병을 가진 가족이 있는가? 8. 여성의 경우 다낭 난소 증후군이나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이 있는가? 한 개의 질문에라도 예라고 답했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개 이상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국제당뇨병연맹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인슐린 저항성 환자의 수가 2배 증가했으며 20년 이내에 다시 2배가 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자신의 증상을 알지 못하며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 들어본 일조차 없다. 인슐린을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 약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이다. 대부분의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성돼 혈액을 통해 이동하며 몸의 다른 부위에 영향을 준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인슐린의 역할은 혈중 포도당 수치를 조절하는 것이다.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섭취하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고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뇌, 심장, 근육, 지방 등의 다양한 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한다. 또한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의 모든 조직,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한두 가지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통인 다른 호르몬에서는 매우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다. 인슐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절하고 세포의 크기를 바꾸고 다른 호르몬의 생성에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세포의 생과 사를 결정한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의 반응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세포에 인슐린 내성이 생겨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는 어떤 세포들은 이전과 동일한 반응을 얻기 위해 정상보다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의 핵심적인 특징은 이전보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고 종종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서 생기는 반면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너무 많아서 발병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정상보다 인슐린 수치가 높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져도 혈당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는 상태는 몇 년, 심지어는 몇십 년 계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져 아무리 많은 인슐린이 생성돼도 더 이상 혈당을 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 대부분의 기본 검사에는 인슐린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고 수년이 지난 뒤에야 질병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제 누군가가 당뇨병의 해악을 이야기하면 그 말을 인슐린 저항성으로 생각하라.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건 혈액 속에 인슐린이 정상보다 많다는 의미로 바꿔 말하면 고인슐린 혈증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인슐린 저항성은 뇌, 심장, 혈관, 생식기관 등의 문제를 비롯해 엄청나게 많은 심각한 만성질환에 관여한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뜻이다. 인슐린 저항성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심장질환이나 심혈관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그 외에도 인슐린 저항성은 알츠하이머병,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기타 여러 가지 치명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혈관 질환은 세계적으로 질병 관련 사망 원인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인슐린 저항성과 심혈관 질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며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문제의 핵심이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다. 20년 전만 해도 의학계는 뇌를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기관으로 보았다. 이제 우리는 인슐린이 뇌의 수많은 기능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이 뇌 건강을 위협하는 증거는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뇌세포 역시 인슐린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 인슐린은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식후에 뇌가 체내에 증가한 인슐린을 감지하면 식욕이 떨어진다. 인슐린이 뇌에서 하는 추가적인 활동으로는 생식 호르몬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 또한 인슐린은 학습과 기억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거나 뇌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 환자의 80%를 차지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3천만 명의 환자가 있는 가장 흔한 신경계 질환이 되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 숫자는 20년마다 2배씩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흔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츠하이머병의 예방은커녕 진단과 치료 방법도 거의 밝혀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이 병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어서 알츠하이머병에 3형 당뇨병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이다.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알츠하이머병과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관계를 알고 있었다. 이 둘의 관련성을 생각하게 된 것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의학 전문가들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밖에 나가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신체 활동을 하고 비슷한 생활 습관을 지닌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도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증거 자료가 쌓이면서 인슐린 저항성과 알츠하이머병의 연관성은 무시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다. 뇌에 점차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포도당을 얻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힘을 잃은 엔진처럼 뇌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데 이런 현상을 포도당 대사 저하라고 한다. 포도당 대사 저하가 심해질수록 임상적 알츠하이머병의 시작은 빨라진다.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항정신병 약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체중이 늘어났다.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항정신병 약을 복용한 사람의 최대 40%가 5년 안에 제2형 당뇨병 발병을 경험했다. 약을 끊으면 인슐린 저항성은 몇 주 안에 사라진다. 건강한 생식을 위해서 인슐린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남성과 여성은 인슐린에 민감한 사람들보다 난임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어린이는 성조숙증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인슐린은 세포의 크기, 때론 수까지 늘리는 합성 대사 과정을 가동시킨다. 인슐린은 태반의 성장을 돕고 수유에 대비해 유방 조직을 발달시키며 모체의 지방 저장성을 높여 힘겨운 출산 과정에 사용할 충분한 에너지를 얻도록 돕는다. 임신이 시작되면 여성의 지방 조직 내 인슐린 수용체가 증가하며 인슐린 수용체는 출산이 끝나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한다. 임신은 자연적인 인슐린 저항성 상태다. 엄마의 대사 건강과 아기의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임신 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모체의 경우 가장 흔한 결과는 출생 시 신생아의 체중이 정상보다 무겁다는 것이다. 아마도 태아가 인슐린과 포도당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랐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성장기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아기들은 10대 이후 비만이 되고 대사성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약 40% 높다. 역설적이게도 출생 시 과체중이었던 아기와 마찬가지로 저체중인 아이들도 평균보다 비만과 신진대사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들은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 남성 난임의 주된 문제는 적은 정자 수나 낮은 정자의 질이다. 우리는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문화적 강박증에 사로잡혀 있다. 테스토스테론 저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에너지 부족이나 체중 감량의 어려움 등 모든 건강상 문제를 그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여러 연구 결과가 인슐린이 체지방과 별개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결국 높은 인슐린 수치는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로 이어진다. 인슐린 저항성에 있는 남성은 발기부전이 올 가능성이 크며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질수록
발기부전은 악화된다. 다시 말해 건강해 보이는 젊은 남성이 발기부전일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춘기의 시작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한 사람의 영양과 체지방량이다. 과거에는 세계 인구가 충분한 식량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으나 이제는 음식의 과다 섭취로 인한 문제가 더 흔해졌다. 더구나 우리가 과식하는 음식의 많은 부분이 설탕과 같이 인슐린을 치솟게 만드는 정제 탄수화물의 형태이다. 이런 영양이나 생활 습관의 변화에 발맞춰 혈중 인슐린 수치도 병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인슐린은 체지방을 증가시킨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지방세포의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며 세포에 저장된 지방의 분해를 제한한다. 1800년대 중반의 평균 사춘기 시작점은 여학생의 경우 16세였다. 이것이 1900년대 초 14세로 떨어졌고 현재의 평균 연령은 10세 이하이다. 19세기에 비해 사춘기의 시작이 거의 7년이나 빨라진 것이다. 비만과 성조숙증 사이의 관계는 정량화가 가능할 정도로 명확하다. 과다한 인슐린은 과다한 렙틴 생산을 유도하고 이는 조기 사춘기로 이어진다. 암은 미국인의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한다. 심장질환의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암은 어떤 장기에든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암을 치료하는 데 매년 1,600억 달러가 쓰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계산한다면 경제적 부담이 약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데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한다. 투자만큼의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사망 원인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이다. 어쩌면 암은 유전적 질환이 아닌 대사 질환일지도 모른다. 암은 세포 성장에 관련된 질환이다. 특정 세포가 통제할 수 없이 증식하기 시작한다. 인슐린 저항성도 이 방정식의 일부이다. 인슐린이 암세포를 더 빨리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암세포가 번성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를 갖추게 된다. 첫째, 암세포는 포도당을 몹시 좋아한다. 거의 100년 전 독일의 의사이자 과학자인 오토 하인리히 바르브루크는 암세포의 대사 연료가 거의 전적으로 포도당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아진다. 인슐린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세포를 성장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슐린의 동화 효과는 암세포 역시 성장시킨다. 포도당과 인슐린의 조합은 고인슐린 혈증인 사람이 말랐든 살이 쪘든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거의 2배에 이르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인슐린 저항성과 가장 연관이 큰 암은 유방암이다. 공복 인슐린 수치가 가장 높은 여성, 즉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여성은 유방암의 예후가 가장 나쁘다. 전립선암은 미국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이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흔해진다. 전립선암 역시 인슐린 저항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남성은 인슐린에 민감한 남성보다 전립선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2~3배 높다. 물론 연령이나 유전과 같은 변수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다. 따라서 환경이나 먹는 음식과 같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에 집중하는 것이 암의 위험을 줄이고 혹시라도 암에 걸렸을 때의 결과를 개선하는 가장 합리적인 전략이다. 다행인 것은 인슐린 저항성은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화는 세포가 스스로를 새롭게 보충하는 능력을 잃은 결과의 총합이다. 우리의 장기, 나아가 우리 몸 전체가 과거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효모, 벌레, 파리, 쥐를 비롯한 여러 생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인슐린 저항성이 장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내놓고 있다. 이런 생물들의 인슐린 작용을 늦추면
즉 인슐린 수치를 낮추거나 선택적으로 작용을 막음으로써 정상보다 50% 오래 생존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장 장수하는 사람들은 가장 인슐린 민감성이 높다. 노화의 진행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피부 변화, 근육량 감소, 골 소실과 같은 노화의 거의 모든 특징은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인슐린에 민감한 동일 조건의 사람들보다 쥐젖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쥐젖은 고인슐린 혈증이 피부 구조를 형성하는 각질 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자극한 결과물일 수 있다. 건선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정상보다 약 3배나 높을 정도로 강한 연관성이 있다. 저체중이든 과체중이든 여드름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에 비해 공복 혈중 인슐린 농도가 높다. 근육은 몸에서 가장 인슐린에 민감한 조직이다. 평균적인 중년 여성 혹은 남성의 경우 근육은 체질량의 25에서 30%를 차지한다. 근육은 인슐린 반응성이 대단히 높다. 근육의 양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인슐린 민감성도 그에 따라 변화한다. 인슐린 저항성은 건강한 근육의 기능을 저해하며 근육 손실, 근력 감소, 기능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뼈는 장기를 보호하고 미네랄을 저장하고 백혈구와 적혈구를 생산한다. 뼈는 대부분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변화한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세포가 두드러지게 작용한다.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이다. 조골세포는 새로운 골 조직을 만들고 강화해 낡은 골 조직을 대체하고 파골세포는 낡은 골 조직을 분해한다. 인슐린은 조골세포의 활동을 촉진해 뼈의 성장을 촉진하고 파골세포의 활동을 막아 뼈의 분해를 줄인다. 전체적으로 인슐린은 성장을 지원하고 손실을 막아 뼈를 강화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골 질량이 정상이라도 혹은 정상 이상이라도 그것은 무거운 몸을 움직인 결과일 뿐이고 모순적으로 뼈의 강도는 낮으며 골절을 당할 가능성은 훨씬 높다는 사실이 많은 자료에서 드러나고 있다. 관절 역시 인슐린을 비롯한 대사 신호에 민감하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연골세포는 기질을 유지할 수 없으며 결국 연골은 약해진다. 위장과 신장 둘 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단히 민감하다. 인슐린 저항성, 즉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의 약 63%가 위장의 문제를 경험한다. 또 인슐린 저항성은 신부전의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전체 미국 성인의 거의 절반이 속쓰림을 자주 경험한다.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떠올리면 대사증후군이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그 사촌격인 위식도 역류질환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다. 특히 대사증후군의 두 가지 핵심 증상인 내장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건강한 간은 혈액 속에 인슐린을 감지한 경우 포도당을 받아들인다. 신체를 위한 예비 에너지로 저장해두기 위해서이다. 간은 포도당의 일부를 글리코겐으로 나머지는 지방으로 전환시킨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혈중 포도당의 양을 감소시켜 인슐린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인슐린은 더 이상 간에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필요 이상의 인슐린이 간에 작용하면 간은 과도한 당을 지방으로 빠르게 전환시킨다. 이 지방의 일부는 간에 저장되고 일부는 혈류로 흘러들어간다. 고인슐린 혈증이 있는 경우 이 과정이 정상보다 자주 일어난다. 과도한 지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 현재 미국인 약 3명 중 1명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간 질환으로 가는 관문이며 모든 간 질환은 인슐린 저항성과 연결된다.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고 전체 성인의 약 90%는 한 가지 이상의 대사증후군 징후를 갖고 있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장애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대사증후군을 2가지 주요 기준으로 정의한다. 첫째, 환자는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복부비만, 미세 단백뇨 중 2가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둘째, 환자는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인슐린 저항성 더하기 다른 2가지 증상 이꼴 대사증후군이란 방정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비만이란 몸에 지방이 과도하게 있는 것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슐린 혈증의 대사적 결과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증상이다. 대부분의 과체중 혹은 비만한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연구자 대부분은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비만이 유발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 단어를 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수천 개에 달하는 생의학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체중 감소로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된다고 말하고 있다. 성인을 여러 해에 걸쳐 추적한 보스턴의 과학자들은 인슐린 농도가 낮을수록 체중 증가가 느리고 인슐린 농도가 높을수록 체중 증가가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체가 먹고 저장하는 연료를 이용해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호르몬이다. 호르몬이 근육을 더 만들지, 뼈를 성장시킬지, 지방을 더 만들지, 열로 방출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호르몬만 수천 가지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발견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은 우리가 칼로리를 이용하는 방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관계 있는 호르몬도 많다. 그러나 단일한 신호로 인슐린만큼 지방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없다. 간단히 요약해 인슐린은 영양소가 지방으로 저장되도록 만든다. 우리는 왜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 정확히 무엇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것일까? 인슐린 저항성을 멈추고 정상화하는 것은 가능한가? 중요한 점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유전적 돌연변이가 대단히 드물다는 것이다.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유전에 의한 발병은 전체의 약 5%에 불과하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최근 들어 변화한 식생활과 생활 습관 탓에 생긴 현상이라는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인슐린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코르티솔이 혈당을 높이려고 애쓰는 동안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한다. 이 두 호르몬은 대응조절 호르몬이다.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하지만 싸움의 승자는 코르티솔이다. 그 결과로 코르티솔은 몸을 눈에 띄게 인슐린 저항성 상태로 만들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혈중 인슐린의 꾸준한 상승을 낳는다. 불행히도 코르티솔의 영향은 우리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무엇이든 동일하다. 포식자로부터 달아나는 급박한 상황이든 애인과 말다툼을 하거나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는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이든지 말이다. 현대적인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대사 반응의 결과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인슐린은 지방세포의 지방을 저장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폐혈증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비만 역시 염증성 질환이다. 사람의 지방세포가 지나치게 커지면 혈액 속의 면역 단백질 수치가 만성 염증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간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주는 활동이다. 운동은 근육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산소 생성을 가속화한다. 동시에 운동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도 높인다. 중요한 것은 활성산소에 대한 방어 능력의 개선이 운동이 유발한 급격한 활성산소 생성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운동의 순 효과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출처가 어디이든 순수한 형태이든 혼합된 형태이든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만 수면이 부족해도 정상적인 수면이 이루어진 주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약 30% 더 상승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라는 경어는 인슐린 민감성과 신체 활동에도 적용된다. 몸을 덜 움직일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은 커진다. 이 현상은 너무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너무나 강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나이를 먹으며 악화되는 주된 이유가 신체 활동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이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해서 움직이지 못하면 그 다리의 인슐린 민감성은 단 며칠 만에 움직이는 다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지나치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을 굉장히 높이는 행위이다. 계속 앉아있던 사람들은 식후 혈당 반응이 약 45% 높았다. 간단한 해법은 약 20분마다 2분 정도 잠깐씩 자세를 바꾸는 것이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할지 나도 안다. 삶에는 걱정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숨쉬는 공기, 삼키는 화학 물질 등도 염려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100% 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환경과 습관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이 가능한 변수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과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과 우리가 먹는 것, 즉 운동과 식이이다. 운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 3개월간 꾸준히 운동을 하자 체중 감량이 없는 상태에서도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감소되었다. 규칙적인 아주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 지표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운동 시간으로 비교했을 때 근력 운동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시키는 데 우월하다. 일주일에 1시간밖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편이 높은 효과를 낼 것이다. 20분 이하의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이 긴 시간 저강도 운동을 하는 것보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같거나 더 높은 효과를 낸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 불리는 이런 스타일의 운동은 대단히 효과적이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자주 그리고 힘들게 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 장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혈당이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지면 혈중 인슐린이 떨어지며 혈중 인슐린이 떨어지면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된다. 인슐린 분비 폭증인자, 즉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인슐린 분비 저지인자, 즉 특히 정제되지 않은 단백질과 지방을 늘리는 시기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방법일 것이다. 당신이 선택한 음식이 좋은 탄수화물이라면 당신이 먹는 탄수화물이 몇 그램인가는 전혀 중요치 않다. 좋은 탄수화물인지 나쁜 탄수화물인지를 결정하는 유용한 도구는 탄수화물의 혈당 부하, GL이다. 탄수화물이 많은 시기를 하더라도 탄수화물의 GL이 낮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막거나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GL이 높은 음식에는 가당 음료, 사탕, 흰 파스타, 흰 빵, 프렌치 프라이, 구운 감자가 있다. 통밀 파스타, 현미, 고구마, 무가당 과일 주스는 중간 정도 범위에 들어간다. GL이 낮은 음식은 강낭콩, 병아리콩, 검은콩,
렌틸콩, 특정 통밀빵, 캐슈너트와 땅콩이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당신이나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은 대개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 아직 아니라면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은 전 세계 대부분 나라의 성인들에게, 심지어는 어린이들에게도 가장 흔한 신체 장애이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나 곧 인슐린 저항성이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든다면 지체 없이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켜야 한다. 체중이 증가하거나 혈압이 높아지거나 초기 알츠하이머병, 다낭성 난소증후군, 발기부전, 당뇨병, 골다공증 진단을 받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이런 만성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고 몸의 인슐린 민감성을 높게 유지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질병을 막는 최선책이 될 것이다. 1. 더 건강하게 먹어라. 아침 식사를 금식하거나 설탕과 정제 전분을 피하라. 대신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에서 비롯된 지방과 단백질을 포함시켜라. 가능하다면 다른 끼니에도 적용하라. 2. 인슐린 수치를 측정하라. 대부분의 병원에서 인슐린 측정이 가능하다. 공복 인슐린이 6 마이크로 유닛 퍼 밀리리터 이상이라면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 3. 도움을 요청하라.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족과 친구들을 끌어들여라. 그들에게 인슐린 저항성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발생하는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배운 것들을 알려주어라. 통계가 당신에게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혹은 곧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4. 꾸준히 정보를 모아라. 과학자인 나는 직접 한 실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실험,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데 열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왜 아플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책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과 동일한 주제와 주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끔 저항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인슐린 민감성이죠. 인슐린이 민감하게 제 역할을 하는 상태가 인슐린 민감성입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선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는 극소수 사람들을 제외하면 건강한 식생활, 매일의 운동 습관, 충분한 휴식과 잠,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이 더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점은 인슐린 저항성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낭독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위중한 질병들이 인슐린 저항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막는 가장 작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식후 가벼운 산책입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실제로 식후 10분에서 30분 정도 산책을 한 경우와 산책을 하지 않고 식후 바로 앉아있던 경우에 혈당치가 어떻게 급격하게 변하는지 실험한 내용도 있습니다. 혈당의 급상승과 급하락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서서히 내리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짧고 굵게 말하면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평상시에 자주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제2형 당뇨가 시작되는데 당뇨가 얼마나 많은 질병의 근원인지는 아마 익히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소아당뇨도 많지만 청년당뇨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운동 부족과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 그리고 식이섬유가 부족한 좋지 못한 식생활에 주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점점 미국처럼 비만 인구가 늘고 있는데 특히 20, 30대 청년층에서 과거 수십 년 전과 비교할 때
눈에 띌 정도로 비만 인구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20, 30년 후 우리나라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20, 30대였을 땐 비만이 쉽게 찾기 힘든 드문 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흔합니다. 저는 중년인데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중에서 비만인 분들은 더 찾기 어렵습니다. 있어도 식생활과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이거나 또는 복용 중인 약물 부작용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것에 비하면 제가 속한 중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비만이 더 많고 한 칸 더 밑으로 내려가 청년 세대를 보면 더 많습니다. 미국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 빨간불입니다. 결론적으로 먹는 걸 조절해야 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지킨다고 해서 금방 몸짱 얼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킨다고 해서 금방 어디가 아프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서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서서히 우리의 건강과 인생을 갉아먹는 만성질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장수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런 장기적인 거대한 목표만 생각하면 더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매일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 가장 좋은 점은 매일매일의 컨디션이 최상으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의식의 질이 달라집니다. 잠의 질도 달라집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는 1일 1식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 즉 빵, 과자, 면, 각종 간식이나 튀김, 과당이 들어간 주스나 커피 등만 줄여도 한결 좋아집니다. 미즈노 남보쿠의 절제에 성공학에서 말하는 섭식 조절로 인한 운명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먹을 것보다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먹지 마시고 먹어야 할 것들은 좀 적게 드시고 자주 힘들게 몸을 움직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자녀가 졸라 개 입양을 했는데 자신이 저녁마다 개 산책을 시켜야 해서 살이 쪽 빠졌다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자 그 덕분에 자신도 건강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든 몸을 더 많이 움직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